쪽발타도 주택만세 인드라입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비드 록펠러와 제이 록펠러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좀 더 돌아가는 의미에서 기초 기반에 다진다는 기초공사를 조금 더 보강한다. 기본을 더 충실한다. 이런 의미에서 빌더버그 상극위원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이어서 음모론 중에 또 회자되는 300인 위원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300인 위원회는 존 콜먼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300위원회를 발표하고 1997년에 수정판을 발표하면서 음모론계에 일대 반향을 일으켰던 음모론입니다. 아마존에서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드라가 또한 이제 인드라 블로그에서 존 콜먼의 300위원회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인드라 이유 중에는 인드라가 300위원회를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존 콜먼의 300위원회를 어떤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맹신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존 콜먼의 300위원회 주장은 뭐냐면 핵심이 세계는 영국 여왕과 300위원회 영국 귀족 300위원회가 지배하고 있다. 록펠러는 그들의 하수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드라가 주장하는 록펠러 황제로는 어떤 300위원회의 어떤 세계 지배서를 부정하는 어떤 은폐하려는 300인 위원회의 하수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말할 건 말고 또 알을 건 알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300위원회를 이제 쓴 존 콜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 콜먼은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망명한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1935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196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영국 정보 장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인문 공부를 한 인텔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보 수집 면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현장에서 뛴다기보다 상당히 자료 수집하고 이런데 탁월한 재능을 가졌고 또한 그에 맞는 직분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세세한 정보들을 300여년에서 기술한 거는 그가 그동안 정보계통에서 일하면서 획득한 정보이고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007 영향 때문에 이런 정보 수집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영국 정보부의 정보부 그런 과거 오랫동안 제국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 영국 인텔리들이 영국 정보부와 어떤 직책이든지 관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1970년대 이전에 유명한 영국인이다. 작가다. 무슨 정치인이다. 무슨 경제인이다. 이러면요. 대부분 영국 정보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사학자, 토임,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존 콜먼의 300위원에 대한 인드라의 총평은 어떠냐? 그러면, 이거 역시 78대 22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78%는 무엇인가 하면, 존 콜먼이 상세하게, 자신있게, 얘기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모나코 같은 경우는
마약 전달 기지다. 예? 코르시카 마약을 세탁하기, 마약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도박장 카지노에서 탈세하기, 그러니까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곳으로 만든 국가다. 예. 이런 것들은 100%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소소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부대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22% 대안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그 수능민의 화폐 전쟁에 있었던 인드라가 수능을 그렇게 보자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존 콜먼의 세계는 영국 여왕과 300여 년가 지배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헨리 키시저 같은 경우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드라는 생각엔 존 콜먼 얘기가 99% 이상 헨리 키시저에 대해 잘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300인 위원회의 존 콜먼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음모론책을 저수했을까요? 그리고 이 존 콜먼은 과연 국제유태자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아니면 국제유태자본의 지시에 따라서 이 책을 저술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존 콜먼은 결국은 책을 공개적으로 출간했다는 것은 국제유태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인드라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유태자본이 존 콜먼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또 국제유태자본의 특징이고 인드라만의 아주 재밌는 어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석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존 콜먼이 196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영국 정보부 장교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300인 위원회의 진실에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인드라가 뭐라고 했죠? 이때는 어떠냐면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1960년대 후반에 영국 정보부에서조차 점차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1960년대 후반은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항하여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변 귀족들을 점차 포섭해가는 단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영국 정보부의 존 콜먼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존 콜먼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존 콜먼은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이제 다른 음모론과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라나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특징은 록펠러나 노스차일드 같은 자본에 대한 어떤 권능, 자본의 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간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존 콜먼 자신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략가, 책사 이런 어떤 것에 맞듯이 영국 여왕과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책사 이런 데 이제 많이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것들을 공통 분모로 잡는다면 300의 존 콜먼이 타겟으로 잡는 사람들은 영국 왕실과 영국 귀족들이라는 것이고 주 타겟이 그것은 인드라 분석으로 보자면 그것은 누굽니까? 노비네파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 가문에 대해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즉 이들을 적어도 우군 내지 아니면은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음모론 책에서 어떤 세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는 건 그 세력이 그 세력에 대해서 경계심, 질투심을 약화시키는 거죠. 인드라가 말씀드렸죠. 국유본의 힘이 세계를 충분히 지배할 수 있음에도 지금도 안 하는 이유는 인류의 질투심을 아직까지 인류 질투심을 이길 수 없다 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국유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세상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거기에 질투심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리 힘 있는 국제투자본이라도 10년 내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질투심을 각국의 대통령, 주석,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정치인들 위상은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자기들 대신에 욕먹고 있는 사람들. 그걸로 월급 받는 사람들. 이런 것이 현재 대통령과 국가 주석, 그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심을 쪽으로 이렇게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모론에서 이렇게 록펠러나 로스차일드에서 과소평가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쉽게 하겠죠. 쉽게 생각하겠죠. 이런 록펠러나 또 자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계심이 들면 또 사우디 왕가, 중동 부자들, 만수르, 이런 사람들 이제 내세우면서 또 별게 아니다. 만수르가 더 부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잘 안 먹히면은 이제 파충류 외계인, 이런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을 헷가닥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질투심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인 위원회 이제 영국 왕세의 주요 주장은 영국 왕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인드라 외에도 이제 300위원회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드라 몇 분들 있죠. 역시 인드라 이제한테 영향도 받고 본인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300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희양상인이라는 분도 이제 인드라 이웃인데 그분도 이제 허구성을 자기 방식, 그분은 이제 주식 공부하는 사람 분이어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약간 이상하다 하고 이제 비판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생각하는 그것은 존 콜문이 그 당시에 했던 1960년대 후반에 망명을 했고 그다음에 책을 하필이면 빅토 로스차일드가 사망한 직후인 1992년에 출판했다는 거, 그리고 1997년에 수정판을 냈다는 거, 그때가 각각 구번 역사에서 의미심장한 때여서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 봅니다, 인드라는. 그래서 존 콜먼의 300위원회를 좀 더, 그 사람이 주장한 맥락에 따라서 인드라가 다시 한번 300위원회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콜먼에 따르면 300위원회의 전신은 동인도 평의회, 즉 동인도 회사 이사진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인도 회사에 대해서 인드라가 잠시만 짧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처럼 역사가 매우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동인도 회사의 이사, 즉 주주들은 주로 영국 귀족들, 영국 왕실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영국 왕실이 이 동인도 평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했나 하면 인디아는 그냥 구변 귀족들 중에, 그러니까 거기 영국 귀족들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렇게 한 게 인디라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인도 회사가 인디라가 강조했죠. 동인도 회사가 자신들의 어떤 중국 아편무역에 집중할 때 그 법을 바꿔가지고 영국 여왕에서 영국 위해로 어떤 동인도 회사의 감사권, 감리권 이런 것들을 이관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영국 여왕의 직접 지배해서 영국 귀족이 지배하는 영국 위해로 그런 것 권리를 이양했다는 거 자세에서 영국 왕이 힘이 못 미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영국 귀족을 장악했던 세력은 누구인가? 그러면 베드포드죠. 베드포드 공작가문. 이 베드포드 공작가문의 버트란트 러셀 가문, 거의 반기가 러셀 가문, 또 300위원에 나오는 타비스톡 연구소 있죠. 이 타비스톡이라는 게 또 베드포드 러셀 가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300위원, 그러니까 이 동인도 회사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프리메이슨 같은 신비주의 사상에 심취한 영국 귀족들이 중심이 된 그룹이 300인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이제 동인도 회사인데요. 이 동인도 회사는 초기에는 별볼 일이 없었어요. 네. 별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비해서 무슨 여러 재능이 떨어졌습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은 명예혁명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명예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와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죠. 그러면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유대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국으로 유입됩니다. 이주도 오고요. 여기서 이제 비로소 결합이 돼가지고 은비신 성장을 하죠. 한편으로는 1720년대 영국 함대가 완전히 전 세계 해적도 완전히 소탕합니다. 그래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각국의 이제 근해는 장악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바다 원양으로 나오려면 영국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국 무적이 되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이제 동인도 이 회사가 대중국 무역, 아편무역에 집중하게 되면서 엄청난 흑자를 올리게 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점차 힘을 키운 이제 나폴레옹 전쟁에서 힘을 키워온 로스차일드 가문이 런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 동인도 회사 평의의 이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인도 회사를 압박하던 로스차일드는 마침내 자신의 사람인 사순 가문을 투입해서 동인도 회사가 가장 진행해주던 아편무역을 빼앗아 궁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도 세포의 항쟁이고요. 세포의 항쟁으로 말미암아 동인도 회사는 인도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영국 왕에게 돌려주는 거죠. 여태까지 인도는 동인도 회사의 소유였는데, 즉 영국 귀족의 소유였는데 세포의 항쟁으로 말미암아 영국 귀족의 소유가 아니라 영국 왕의 소유로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로스차일드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대중국 아편무역을 사순무역이 독점하고, 즉 로스차일드의 결국 로스차일드 소유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또 중요한 것은 동인도 회사가 쇠락의 길, 청산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약 20년에 걸쳐서 청산 절차를 밟아서 50년대에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서 70년대에 돼야 이제 완료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HSBC, 홍콩 상하이은행, 이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쪽발 펀드입니다. 쪽발 펀드. 해외 투자 펀드인데요. 최초의 투자가 쪽발 투자 국가였다고 인도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계 최초의 펀드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1970년대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 귀족들의 창구다. 인도라 노비네파다.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인도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받고, 그러면 이 평의의 이사들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그럼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 콜먼은 딱히 어떤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동인도 평화회사가 50년 동안 구상을 거듭하다가 1897년에 이르러서야 이 300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1890년에 무엇이 있었냐면 제1차 시온주의 회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심장하죠. 한쪽에서는 세계 시온주의 회의가 열리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300위원회가 창설됐다. 그렇죠? 뭔가 대립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300위원, 그러니까 동인도사,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인드라나 여러분이나 다시 좀 더 사세하게 이제 나중에 자료들이 수 있으면 나오겠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하지 못하니까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위원회는 영국 귀족들이 중심이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대립적이었다.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존 콜먼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라테나우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300인 위원회를 언급하자마자 암살당했다. 이 라테나우라고 사람이 있어요. 독일 외무장관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라테나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더 이 300위원회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드라가 이 300위원회와 그다음에 이런 로스차일드 가문과의 갈등을 이 라테나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테나우라는 독일 전직 독일 외무장관은 당시 외무장관은 누구냐면 놀랍게도 유대인인 것입니다. 라테나우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럼 라테나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아버지는 에밀 라테나우라고 그래서 독일 전기공업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는 뭐냐면 발명가 에디슨 있죠? 예. 에디슨의 그 전구 같은 거, 전기 전구 이런 것들을 특허를 사와가지고 엄청난 수주를 땁니다. 독일에서 그 수주를 따가지고 독일의 전기 공업을 일으키는 거죠.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 바탕을 해서 이 발터 라테나우가 외무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러시아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의 역할이 뭐냐 하면 노스차일드 가문과의 교류를 제일 중요시했다. 그래서 당시에 외무장관들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았다.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에서 이 사람을 외무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누가 있습니까? 막스죠. 그렇다고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외무장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00이 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음모론에서 이렇게 보면 이 라테나우라는 사람도 300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인데 왜 300위원회에서 비판적일까요? 미만차겠죠. 근데 또 유대인이고요. 세상은 300인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300위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암살당했단 말이죠. 누구한테 암살당했냐면 공식적으로는 독일의 반유대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존 콜먼은 300위원회가 암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라테나우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힌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절친이 누구냐면 바로 천재라고 이렇게 알려진 누구죠?
가만있자, 생각이, 가만있어 봐. 아인슈타인이 이 친구예요, 라테나우. 예?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라테나우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암살당해서 굉장한 위협감을 느껴서 망명을 하고 결심까지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생각하시면은, 라테나우라는 사람은, 영국 총리 디즈데일리처럼 뭔가 독일 부흥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1차 대전 끝난 후에 상당한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암살당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이 300인위원회가 하고 이 노스차일드 가문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인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존 콜먼이 언급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 콜먼의 어떠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드라가 분석하는 존 콜먼의 전략은 이 사람이 정보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빅토 로스차일드하고 잘할 수 있었고, 빅토 로스차일드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를 좋아했든 싫어했든 어떤 식으로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점차 영국 정보부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콜먼이 만약 무슨 다른 나라로 망명한 것도 아니고 미국을 망명했다는 것은 자신이 권력 이동이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를 파악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이 빅토 로스차일드에서 데이비드 록펠러로 권력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존 콜먼이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전향을 할 때는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 콜먼 입장에서 망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망명 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북한의 고위 관료가 남한으로 남한 망명할 때, 그때 북한의 고급 정보들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나 이렇게 남한, 대한민국, 한국이 원하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물론 북한 거기 권력도 국권이 지배하는 거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랬을 때 존 콜먼이 자기 권력을 내가 이제 이제 정보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 바로 영국 왕실과 영국 귀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언급이 없고, 왜냐하면 같은 자본이니까. 로스차일드를 예를 들어서 존 콜먼이 만일에 로스차일드까지 해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굉장히 크게 취급했다면 어떻습니까? 록펠에 대한 경계심도 같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타켓이 흔들릴 수 있고 좋아하지 않. 그러니까 록펠러 얘기하고 로스차일드 얘기는 쏙 빠지고 영국 왕실과 영국 귀족들을 타켓으로 삼았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헨리 키신저 얘기를 했다는 거. 옛날에 헨리 키신저 노비네파라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 헨리 키신저 운전수 출신에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브레진스키가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진스키가 좋아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존 콜먼이 상당히 세계가 두 개의 세력이 잘 이끌어오다가 두 개가 최근에 근래 분열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심한 이거는 뭐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대표되는 어떤 유대인 세력과 그 다음에 영국 여왕, 영국 왕실, 영국 귀족으로 대표되는 이쪽 어떤 프리메슨 세력이라고 통칭해서 그냥 이들이 다 프리메슨 아닌데 그냥 프리메슨 세력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런 세력이 같이 오다가 근래 분열됐다. 예? 근데 분열된 존 콜먼이 택한 것은
유대인 세력도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비드 오플러로 대변되는 세력이고, 응? 딱 이런 얘기지. 그리고 영국 왕실과 그쪽 부분 귀족의 선긋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같은 간에 300여 원의 어떤 전략적 요성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죠. 그 중에 그런 것들 몇 가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헨리 키신저 얘기인데요. 헨리 키신저는 탑스톤 연구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운전병을 일하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발탁이 됐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했다.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러한 호메이니가 간첩 교육을 받고 팔레비 백색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투입됐다. 예? 알고 보면은 반미전서가 아니라 그냥 간첩에 신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한 사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10월 26일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인드라가 기억하기로는 팔레비 생일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3년회 때 이제 나오는 가장 큰 것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틀즈의 모든 작곡은 비틀즈가 한 게 아니라 아도누로라는 유대인 작곡가가 했다 얘긴데요. 아도르노는 이제 인드라가 자크데리다 라는 사람, 편집법, 어둠의 부정의 편집법 이런 책 쓴 사람인데, 인드라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아는 철학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인드라는 이게 하나의 트릭이라고. 그러니까 국유원이 이제 이 음모론을 터뜨릴 때, 지시할 때 한두 개 정도는 커다랗게 이렇게 암덩어리를 이렇게 같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사실인데 이렇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 같은 거, 예? 믿지 않을 거, 설사 그게 사실이라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하나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희소 가치가 그러니까 진실 가치가 떨어지죠. 인드라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비틀즈의 모든 곡을 작곡한 사람은 아도르노라는 주장은 호구다라고 생각해요. 호구에 가깝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일부러 9번 지시에 의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넣어야지 이 300위원회의 그 다른 주장들이 사실일지라도 아는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나머지는 봐라, 비틀즈 이런 주장이 과연 이게 말이 맞냐, 이게 다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드라 생각은 비틀즈 얘기는 의도적으로 9번 지시에서 집어넣은 거다. 아도누라는 사람이 자신의 철학적 연구를 위해서 인도 사상 이런 것까지 다 접근했고 나름대로 중도 음악에 심취한 사람이 사실이긴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크 데리다하고도 상당한 철학적 연구하는 관계가 많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으니까 모나코 이제 그건 사실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도 굉장히 통일과 관련된, 독일 통일과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300인 위원회에서 버트란트 러셀도 사실은 이제 베드포드 공작 가문의 반기 가문이죠. 이 러셀 가문은 헨리 8세 때 이제 했던 뜬 가문, 그러니까 젠트리 가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러셀이라는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족보는 이제 피로 연결된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때 떴는데 명예혁명 때 다시 이렇게 이 러셀 백작이라는 러셀 가문이 이렇게 뜬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으로 뭔가 이쪽에서 된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러셀 가문이 이제 영국이 잘 나갈 때 거기에 이제 총리도 맡고 막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하고 상당한 공적을 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버트란트 러셀이
세습백작입니다. 세습작. 형에 의해서 백작이를 물려받았어요. 만일에 본인이 백작하기 싫다 했으면 백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받았다는 것은 얘가 버트란드 러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알죠? 버트란드 러셀이 화이트 상하고 이제 수학 원리도 쓰고 노벨 문학상 받을 만큼 여러 가지 책을 쳐낸 사람이고 노동당원, 영국 노동당원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인드라가 상당히 그 버트란드 러셀을 중요한 300인 위원회 인물로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케임브리지 사도의 멤버여서 빅토르 차일드하고 관련이 있고 케인즈 뭐 이런 사람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트겐슈타인 또 히틀러하고 연관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련이 있고요. 여러모로 버트란드 러셀이 굉장히 크다. 이 300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나온 어떤 300위원회 명단은 신경 쓸 것이 없다. 뭐 2010년 최근판 300위원회 거기에 보면 막 빌 클린턴도 나오고 로스차일드도 나오고 록펠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기본벅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300위원회 그런 거 영향력 없어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영국 왕실, 유럽 왕실 이 정도 영국 귀족들 그 정도는 이제 신뢰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애들 상상력 그 상상력에서 그냥 집어넣은 거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제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두서없이 했는데요.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이렇게 녹음 환경이 좋지 않아서 두서없이 했는데 결국하면 300위원회는 영국 왕실과 영국 귀족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한때는 그랬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함께 그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근데 지금은 노비네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노비네파 일부도 나머지 하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밖에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도 날로 영향을 잃어가고 있다. 만약에 이들이 여전히 힘이 있다면 제이 록펠러나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렇게 지금 니먼 브라더스니 여러 가지 이쪽 노비네파 금융 무엇보다도 바클레이즈 은행 예? 여기 이게 영국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대주주인 그런 큰 은행이고 빌더버그의 핵심 은행인데 이게 망신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끊임없이 영국 왕실이 조롱당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과거에 그러니까 한번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상당수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없는데 사람은 과거 한때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영국에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옛날에 한때 찬란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쪽발 오빠가 대통령 후보 되면 쪽발 대중 진영에 가서 한번 인사하죠. 쪽발 대중 진영이 아무런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역사 때문에 거기 가서 인사드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박지원이 한마디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박지원 역할, 쪽발 대중의 역할을 영국 왕실이 그런 어떤 왕립 국제관계연수 이런 애들이 맡는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 있는 거 아니고 영국 왕실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쪽발 민주당 권력은 쪽발 오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영국 왕실은 힘이 없어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드라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쪽발 타도 투쟁